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부플리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수요 랜선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생겼거든요. 짜잔! 시공사에서 찰스 디킨스 선집을 냈는데요. 알찬 3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 많이 접했던 고아 소년의 인생 역정이 담긴 올리버 트위스트도 들어있고요. 사랑과 야망의 프랑스 혁명 버전이랄까요? 두 도시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제일 기대되는 책 피기 클럽 여행기가 들어있어요. 이 피기 클럽 여행기, 저는 이 책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완역본도 여러 등장했는데요. 작은 아씨들이 모두 찰스 디킨스를 좋아해서 피기 클럽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피기 클럽의 등장인물들을 각자 한 명씩 맡았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대체 조가 대변하는 스노드그래스가 누굴까? 왜 저 얌전한 베스가 터프먼을 맡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마침 시공사에서 찰스 디킨스 사후 150년을 기념하면서 선집을 냈고 그 안에 피기 클럽 여행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국내 초역으로 번역된 피기 클럽 여행기. 심지어 여행기라고 떡하니 붙어 있어서 정말 더 기대가 됐어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작품이어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찰스 디킨스가 빅토리아 여왕에서부터 노동자까지 전 계급을 아우르는 작가이고 또 그만큼 대중적인 작가인데 이 피기 클럽 여행기가 찰스 디킨스의 첫 장편 소설이다 정도? 그리고 원작의 제목이 더 피귀 페이퍼스라고 해서 신문에 연재되던 작품이다 정도. 연재가 되던 당시에 디킨즈 붐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런 작품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얼마나 재밌었으면 작은 아씨들이 그 다락방에 매주 모여서 피기 클럽 놀이를 하면서 놀았을까.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께가 보이시죠?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거든요. 세어보니까 1267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어본 그 어느 책보다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책이에요. 근데 딱 읽기 시작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밌는 거예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빵빵 터지는데 왜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재하고 그만큼의 인기를 끌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반어법 농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반어법의 향연이에요. 그 찰스 디킨스가 계급 간의 차별과 차이, 또 그 계층에 대한 논란을 엄청난 유머로 승화시키는 작가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지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에 그 픽윅 페이퍼를 사봤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1장, 2장만 읽고도 이 피귀 클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작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구나, 이런 사실을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랄까, 자신들이 당한다는 생각은 1도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당당한 이 피기 클럽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너희의 가식을 다 이해한다는 듯 정말 얄밉게도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이들의 허례 허식을 이용해 먹는 하층민들 있잖아요. 이 피기 클럽 사람들과 이 하층 계급이 대비가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는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시간 날 때마다 한 장씩, 한 챕터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혼자 읽기 아깝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 두꺼운 책이지만 끝까지 쭉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랜선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피귀 클럽의 이야기를 연재 형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마치 우리도 피귀 클럽의 일원인 것처럼 피기 클럽의 회지를 받아보는 느낌으로 함께 읽어봐요. 읽기 전에 헷갈리지 않게 여기 나오는 주요한 4명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이 클럽의 회장인 피귀 씨.
전형적인 영국 신사이면서도 영국판 돈키호테랄까요? 가는 곳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꾼이라고 불리는 터프먼 씨. 아름다운 여성분들께 관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유 시인인 스노드그레스. 작은 아씨들에서 조가 이 캐릭터를 맡았었죠.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맨 윙클 씨. 당시의 스포츠맨이라고 하면 사격도 잘하고 승마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명이 여행을 시작하는 2장을 발췌해서 낭독해 볼게요. 그리고 이 4명 말고 독특한 캐릭터가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돼 가면서 이 낯선 남자가 계속 등장하니까요. 어떤 사람일지 잘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찰스 디킨스식 반어법 유머를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피귀 클럽 여행기. 찰스 디킨스 지음. 허진 옮김. 시공사. 2장. 첫날의 여행과 첫밤의 모험. 그리고 그 결과. 피귀 씨는 옷을 입은 다음 가죽 트렁크에 옷을 챙겨 넣었다. 이 위인은 자기 옷을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정리하는 법이 없었다. 면도, 매무새 가다듬기, 커피 들이켜기도 곧 끝이 났다. 1시간 뒤 피귀 씨는 가죽 트렁크를 손에 들고 망원경을 외투주머니에 넣고 공책을 조끼에 넣고 기록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발견이든 받아들일 태세를 갖춘 다음 세인트 마틴스 르그랑역에 도착했다. 마차! 피귀 씨가 말했다. 삼배 상의에 같은 직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른 인류의 기묘한 표본이 외쳤는데 목에 숫자가 적힌 노쇠 표차를 두르고 있어서 마치 진귀한 수집품 목록에 올라 있을 것만 같았다. 마차역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는 워터맨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마차입니다. 워터맨이 그날 첫 담배를 피우던 선술집에서 첫 마차가 끌려 나왔고 피귀 씨는 가죽 트렁크와 함께 마차 안으로 던져졌다. 골든 크로스로 갑시다. 피귀 씨가 말했다. 겨우 1실링짜리잖아, 톰이. 마부가 마차를 출발시키면서 부르퉁한 목소리로 워터맨에게 소리쳤다. 이 말은 몇 살이오? 피귀 씨가 요금으로 준비한 동전으로 코를 문지르며 물었다. 42살입니다. 마부가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보며 대답했다. 뭐요? 피귀 씨가 공책을 꺼내며 내뱉었다. 마부는 앞서 한 말을 되풀이했다. 피귀 씨가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그의 이목구비에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책에 적었다. 한 번 나오면 일을 얼마나 시키시오? 피귀 씨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물었다. 2, 3주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오래요? 피귀 씨가 깜짝 놀라서 말했고 공책을 다시 꺼냈다. 집은 펜톤빌이죠. 마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몸이 약해서 집에는 거의 안 데리고 가요. 몸이 약해서라고요? 당혹한 피귀 씨가 되풀이했다. 마차에서 풀어주면 꼭 쓰러지거든요. 마부가 말을 이었다. 피귀 씨는 괴로운 환경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말의 삶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를 클럽에서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부의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공책에 적었다. 기록이 거의 다 끝났을 때 마차가 골든 크로스에 도착했다. 마부가 뛰어내렸고 피귀 씨가 밖으로 나왔다. 걸출한 수장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터프먼 씨, 스노드그레스 씨, 윙클 씨가 북적북적 모여들어 그를 환영했다. 요금 여기 있소. 피귀 씨가 마부에게 1실링을 건네며 말했다. 그때 속을 알 수 없는 마부가 돈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요금을 받는 대신 피귀 씨와 한판 붙고 싶다고 빙 돌려 말하자 이 학자가 얼마나 놀랐던지. 미쳤군요. 스노드그레스 씨가 말했다. 아니면 취했거나 윙클 씨가 말했다. 아니면 둘 다거나 터프먼 씨가 말했다. 자, 덤벼요. 마부가 태엽장치처럼 팔과 주먹을 쭉쭉 뻗으며 말했다. 덤벼! 4명 다 덤비라고!
재밌는 일이 터졌어. 전세 마차를 모는 마부 6명이 소리쳤다. 한판 붙어 쌤. 그들이 무척 즐거워하며 빙 둘러쌌다. 이게 무슨 소동인가 쌤? 검정색 캘리코 소매의 노신사가 물었다. 소동이라뇨? 마부가 대답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내 마차 번호가 필요하겠어요? 당신 번호는 필요 없소. 깜짝 놀란 피퀵 씨가 말했다. 그러면 왜 적었어요? 마부가 물었다. 안 적었소. 피퀵 씨가 노하여 말했다. 말이 됩니까? 마부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끈아풀이 남의 마차에 타서 번호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까지 모조리 적다니 말이 되냐고요. 그제서야 피퀵 씨는 문득 깨달았다. 공책 때문이었다. 이 사람이 그랬다고? 다른 마부가 물었다. 그래, 그랬다니까. 약을 살살 올려서 자기한테 덤벼들게 만들고서는 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을 셋이나 불러놨다고. 6개월을 감옥에서 썩는 한이 있어도 한 대 치고 말 거야. 덤벼! 마부는 자기 물건임에도 아랑곳 없이 모자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피퀵 씨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고 연달아서 피퀵 씨의 코를 한 방 날린 후 가슴을 한 대 때리고 세 번째로는 스노드 그레스 씨의 눈을 치고 네 번째로는 변화를 주어 터프먼 씨의 조끼를 때렸다. 마부가 춤을 추듯 도로에 내려섰다가 보도로 다시 올라와 마지막으로 윙클 씨에게 달려들자 윙클 씨는 잠시나마 숨을 전혀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6초 만에 일어났다.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면서 난투가 예상치 못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떤 공격을 감행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녹색 상의 차림의 크고 날씬한 청년이 마차 대기소에서 갑자기 나타나 물었다. 끈아풀이요! 사람들이 다시 외쳤다. 아닙니다. 피퀵 씨가 고함을 쳤는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어조였다. 아니군요. 그렇죠? 청년이 피퀵 씨에게 말을 걸더니 사람들의 얼굴을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군중을 해치고 다가왔다. 피퀵 씨가 몇 마디 말로 사건의 진상을 황급히 설명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녹색 상의의 남자가 우격다짐으로 피퀵 씨를 질질 끌고 가며 말했다. 그는 걸어가는 내내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 924번 요금 받고 꺼져버려. 존경할 만한 신사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쪽입니다. 친구분들은 어디 있죠? 네, 전부 오해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고는 항상 일어나죠. 제대로 된 집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기 싫어하니까요. 운이 나빴던 겁니다. 저런 놈들은 혼쭐을 내야죠. 잘 생각해보라죠. 깨달을 겁니다. 나쁜 놈들. 낯선 청년은 툭툭 끊어진 문장을 비범할 만큼 유창하게 줄줄이 늘어놓으며 여행자 대기소로 안내했고 피퀵 씨와 추종자들이 바로 뒤를 따랐다. 여기 급사! 낯선 남자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종을 울리며 외쳤다. 모두에게 잔을 돌려요. 물탄 브랜디를 뜨겁고 진하고 달콤하게 주시오. 눈을 다치셨습니까? 급사, 이분 눈에 붙일 소고기를 줘요. 멍든 데는 익히지 않은 소고기만한 게 없죠. 차가운 가로등 기둥도 좋지만 불편하니까요. 대로의 가로등에 30분만 눈을 붙이고 서 있어도 아주 이상해 보일 겁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하하. 낯선이가 말을 잠깐 멈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탄 브랜디 반 파인트를 단숨에 마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편안하게 의자에 몸을 내맡겼다. 새 친구가 새로운 지인에게 분주히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피퀵 씨는 그의 옷과 외모를 여유롭게 살펴보았다. 청년은 몸매가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서 실제보다 훨씬 커 보였다. 녹색 상의는 연미복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멋진 옷이었겠지만 더럽고 해진 소매가 손목에 거의 닿지도 않는 것을 보니 그 시절에는 이 낯선 청년보다 훨씬 더 작은 남자를 치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단추가 목 끝까지 채워져 있고 등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옷깃은 흔적도 없고 낡은 스톡타이가 목을 장식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번들거리는 것을 보니 오래 입은 것이 틀림없는 꼭 끼는 검정색 바지는 덧대어 꿰매고 수선한 신발 위에 더러운 흰색 양말을 숨기려는 것처럼 딱 맞게 조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이 눈에 잘 띄었다. 테두리가 살짝 올라간 낡은 모자 양쪽 아래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물결치며 비어져 나왔다.
장갑 끝과 상의 소매단 사이로 손목의 맨살이 언뜻 보였다. 얼굴은 가늘고 초췌했지만 전체적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유쾌한 뻔뻔함과 완벽한 침착함이 엿보였다. 피퀵 씨가 다행히도 무사히 되찾은 안경을 통해 관찰한 사람은 바로 이런 남자였다. 친구들이 감사의 말을 끝내자 피퀵 씨는 엄선한 말로 조금 전의 도움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남자 어떤 남자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피기 클럽의 4인방과 이 낯선 남자가 함께 마차를 타고 로체스터로 가게 돼요. 마차 안에서 이 남자는 계속 자기 얘기를 수다스럽게 해주는데요. 시인인 스노드그래스 씨한테는 시적 영감을 불어넣고 스포츠맨 윙클 씨한테는 사냥을 도와주는 개를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또 사랑꾼인 터프먼 씨에게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다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또 피귀클럽 사람들 모두가 감동하죠. 그렇게 로체스터에 도착하고 난 뒤에 피퀵 씨는 이 낯선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자기들이 묵는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다가 사건이 벌어지죠. 마침 피퀵 씨와 새 친구의 첫 번째 목적지 역시 로체스터였다. 일행은 새로운 지인에게 행선지가 같다고 말했고 마차 뒷좌석에 다 같이 앉아서 가기로 했다. 자, 올라가시죠.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말하며 지붕으로 오르는 피퀵 씨를 도왔는데 어찌나 허둥거리는지 진중해 보이던 인상이 크게 달라졌다. 맡기실 화물 있습니까? 마부가 물었다. 누구? 나요? 이 갈색 종이 꾸러미 하나뿐입니다. 다른 짐은 선박으로 보냈어요. 수송용 상자에 넣어서 못도 받고 집채만 하죠. 무거워요. 아우 무거워. 아주 무겁죠. 낯선이가 갈색 종이 꾸러미를 주머니에 열심히 쑤셔 넣으면서 대답했는데 그 속에는 셔츠 한 장과 손수건 한 장밖에 없는 듯 했다. 중간중간 마차의 말을 교환할 때 에일 맥주도 마셔가면서 낯선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의 모험담을 골라서 적던 피퀵 씨와 스노드그래스 씨의 공책이 전부 다 찼을 때쯤 드디어 로체스터에 도착했다. 낯선이는 피퀵 씨와 첫 잔, 스노드그래스 씨와 그 다음 잔, 터프먼 씨와도 한 잔, 윙클 씨와도 한 잔, 그런 다음 일동 모두와 한 잔 마셨는데 말이 빠른 것처럼 술 마시는 속도도 빨랐다. 이 마을에 예쁜 여자들이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터프먼 씨가 큰 관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엄청나지요. 켄트주잖아요. 켄트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사과, 체리, 호프, 여자. 와인을 더 드시겠습니까? 아주 좋지요. 터프먼 씨가 대답했다. 낯선이가 잔을 채웠다가 다시 비웠다. 저도 정말 가고 싶군요. 터프먼 씨가 다시 무도회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정말로요. 표는 여관 술집에서 판매합니다. 급사가 끼어들었다. 한 사람당 반긴이죠. 터프먼 씨가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고 다시 진지하게 말했지만 스노드그래스 씨의 어두워진 눈에도 피퀵 씨의 멍한 시선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막 식탁에 올라온 디저트와 포트와인을 열심히 먹었다. 와인병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새로 한 병이 추가됐다. 손님이 말하고 피귀클럽 회원들은 귀를 기울였다. 터프먼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도회에 가고 싶었다. 피퀵 씨의 얼굴이 보편적인 인류애로 빛났고 윙클 씨와 스노드그래스 씨는 금세 잠들었다. 위층에서 시작하네요. 낯선이가 말했다.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이제는 하프까지 시작하네요. 아래층으로 전해진 갖가지 소리가 첫 번째 춤 카드리유의 시작을 알렸다. 터프먼 씨에게는 무도회에 참석해서 켄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보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나 컸다. 낯선 남자와 함께 가고 싶다는 유혹도 마찬가지로 컸다. 그는 이 지역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몰랐지만 낯선 남자는 둘 다 아주 잘하는 듯 했다. 윙클 씨는 자고 있었는데 터프먼 씨는 충분한 경험에 따라 그가 설핏 깨자마자 본능적으로 침대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터프먼 씨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잔을 채우고 와인을 이리 주시죠. 지칠 줄 모르는 손님이 말했다. 터프먼 씨는 시키는 대로 했고 마지막 한 잔의 기운이 더해지자 결심을 굳혔다.
윙클 씨 침실은 내 침실 안쪽입니다. 터프먼 씨가 말했다. 지금 윙클 씨를 깨워도 제 부탁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양탄자 천으로 만든 그의 여행 가방에 야회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갔다 와서 벗어놓으면 제가 다시 넣어두면 되니까 윙클 씨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지요. 멋집니다. 낯선이가 말했다. 훌륭한 계획이에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지요. 운송 상자에 상의가 14벌이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니. 하지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표를 사야 해요. 터프먼 씨가 말했다. 1기니를 나눠서 내는 것은 귀찮은 일이죠. 낯선이가 말했다. 터프먼 씨가 종을 울려 표를 사고 객실용 촛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15분 뒤 낯선 남자는 윙클 씨의 야회복으로 갈아입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새로 만든 상이지요. 낯선이가 흡족한 얼굴로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자 터프먼 씨가 말했다. 우리 클럽의 단추를 달아서 만든 첫 야회복입니다. 그가 정중앙에는 피객 씨의 흉상이, 그 양쪽에는 PC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도금 단추를 가리키며 말했다. PC라? 낯선 남자가 말했다. 특이하군요. 노신사의 초상과 PC라니. PC가 무슨 뜻이죠? 특이한 상이라는 뜻인가? 터프먼 씨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위엄을 지키며 이 상징적인 단추에 대해 설명했다.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렇죠? 낯선 남자가 거울 앞에서 몸을 비틀어 등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 허리 단추를 비춰보며 말했다. 터프먼 씨의 새로운 친구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자기 옷을, 아니 윙클 씨의 옷을 가다듬은 다음 터프먼 씨와 함께 계단을 올랐다. 문이 활짝 열리고 트레이시 터프먼 씨와 낯선 남자가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윙클 씨의 옷을 빌려 입은 낯선 남자와 터프먼 씨가 무도회에 가서 밤새도록 놀게 되는데요. 얌전히 놀진 않았겠죠. 그 무도회에는 97년대 소속의 외과 의사인 슬래머 박사가 참석했는데요. 슬래머 박사가 이미 딱 봐도 재산이 많아 보이는 어떤 과부와 파트너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이 낯선 남자는 거리낌 없이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춤 신청을 하고, 과부는 젊은 남자가 춤을 신청하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그걸 본 슬래머 박사는 과부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야릇하게 흘러가죠. 날 찾는다고? 윙클 씨가 침대에서 서둘러 뛰어내려 옷을 걸쳤다. 날 찾는다니? 런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대체 누가 날 찾는다는 거지? 그는 서둘러 여행용 쇼를 두르고 가운을 걸친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윙클 씨가 안으로 들어가자 장교가 돌아서서 뻣뻣하게 고개를 까딱했다. 그가 하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더니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닫고 나서 말했다. 윙클 씨 되십니까? 제 이름이 윙클입니다만 제가 제 97년대 군의관 슬래머 박사를 대신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려도 놀라지 않으시겠지요? 슬래머 박사라고요? 윙클 씨가 말했다. 슬래머 박사요. 어젯밤 당신의 행동은 그 어떤 신사도 참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혀달라더군요. 그리고 신사라면 누구라도 다른 신사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요. 윙클 씨가 진심으로 놀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슬래머 박사의 친구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슬래머 박사는 이렇게 덧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저녁 내내 취한 상태였다고, 아마도 스스로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술 때문이라고 변명할 경우 제가 부르는 대로 사과문을 작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이라고요? 윙클 씨가 정말로 놀라서 강한 어조로 따라 말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시겠지요. 손님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에게 내 이름 앞으로 전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 어이없는 대화에 정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진 윙클 씨가 물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명함을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제 친구 슬래머 박사는 아주 보기 드문 의상을 입은 신사를 찾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금 단추에 흉상과 PC가 새겨진 밝은 파란색 야회복이지요. 윙클 씨는 자신의 옷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리를 휘청거렸다.
맨 처음 윙클 씨는 옷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소? 물론이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대답했다. 윙클 씨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상의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전날 밤에 입은 표시가 났다. 그렇게 된 거였군. 윙클 씨가 들고 있던 상의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저녁 식사 후에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 뒤에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시가를 피운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는군. 내가 진짜 많이 취했던 거야.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모욕한 게 분명해. 그 결과로 끔찍한 전원을 받게 된 거지. 윙클 씨는 중얼거리면서 카페를 향해 걸음을 되돌렸고 침울하고 두렵지만 슬래머 박사의 결투를 받아들인 다음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였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클럽 내의 명성이었다. 윙클 씨는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취미나 손재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항상 최고 권위자로서 추앙받아 왔다. 처음으로 시험에 든 윙클 씨가 클럽 수장의 눈앞에서 겁을 먹고 회피한다면 그의 명성과 지위는 영영 끝장이었다. 그는 결투 입회인들의 상호 양해에 따라 대부분 권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않는다는 결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짐작으로 하는 말이 떠올랐다. 게다가 친구인 스노드 그레스 씨를 입회인으로 세우고 결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설명하면 스노드 그레스 씨가 피퀵 씨에게 사실을 알릴 테고 그러면 피퀵 씨는 자기 추종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지 않도록 지역 당국에 당장 신고하리라 생각했다. 윙클 씨는 카페로 돌아와 슬래머 박사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비췄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장교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윙클 씨가 대답했다. 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입회인으로 세울 친구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지요. 그날 아침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터프먼 씨는 지난밤 오랜만에 폭음을 한 탓에 일어날 상태가 아니었다. 스노드 그레스 씨는 시적 침울함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듯 했다. 피긱 씨조차 드물게 소다수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다. 윙클 씨는 기회를 열심히 엿보았다. 오래 걸리진 않았다. 스노드 그레스 씨가 성에 가보자고 제안했는데 일행 중에서 산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윙클 씨밖에 없었으므로 두 사람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 스노드 그레스, 대로를 벗어났을 때 윙클 씨가 말했다. 스노드 그레스, 내 친애하는 벗이여, 내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지켜주겠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친구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기를 아주 경건하고 진지하게 소망했다. 물론이네, 지키겠다고 맹세하네. 스노드 그레스 씨가 대답했다. 아니, 아닐세. 친구가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겠다고 부지불식간에 맹세해버릴까봐 겁에 질린 윙클 씨가 얼른 말을 잘랐다. 맹세는 하지 말게.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네. 스노드 그레스 씨는 시적 영감에 취해서 하늘에 호소하듯 구름을 향해 들어올렸던 손을 내리고 집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친애하는 벗이여, 결투 때문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윙클 씨가 말했다. 당연히 도와야지. 스노드 그레스 씨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상대는 의사, 제97년대의 슬래머 박사라네. 윙클 씨가 최대한 엄숙하게 들리기를 바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피트 요새 뒤쪽 외딴 들판에서 결투를 하게 되었네. 내가 자네의 입회인이 되겠네. 스노드 그레스 씨가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당사자만 제외하면 누구든 얼마나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윙클 씨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자기 감정을 근거로 친구의 감정을 판단했다.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윙클 씨가 말했다.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군. 스노드 그레스 씨가 말했다. 그 의사는 사격 솜씨가 아주 뛰어나겠지. 윙클 씨가 말했다. 군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스노드 그레스 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도 뛰어나자는가, 안 그런가? 윙클 씨는 맞다고 대답한 다음 친구가 별로 놀라지 않았음을 깨닫고 화제를 바꾸었다. 스노드 그레스, 윙클 씨가 감정이 가득 실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조금 있다 자네 손에 맡길 꾸러미에 내 부친께 전할 편지가 있을 걸세. 이 공격도 실패였다. 스노드그레스 씨는 감동했지만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편지 전달이라는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내가 쓰러지거나 그 의사가 쓰러지면 친애하는 벗인 자네가 종범으로 재판을 받겠지. 윙클 씨가 말을 이었다. 내가 친구를 멀리 유형을 보내다니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스노드그레스 씨가 이 말에 약간 움찔했지만 그의 영웅적인 용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정을 위해서라면 모든 위험을 무릅쓰겠네. 그가 열렬하게 외쳤다. 두 사람이 각자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나란히 걷는 몇 분 동안 윙클 씨가 친구의 헌신적인 우정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주했는지. 아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스노드그레스, 윙클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를 말리지 말게. 지역 당국에 알리지도 말고 치안관의 도움을 받지도 말고 현재 채텀 병영에서 수경 중인 제97연대의 슬래머 박사나 나를 구류시켜서 이 결투를 막지도 말아주게. 스노드그레스 씨가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지 않겠네. 친구의 공포심을 노려도 가망이 없다는 확신. 자기는 움직이는 관역이 될 운명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자 윙클 씨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자, 이렇게 윙클 씨는 뜬금없이 결투에 휘말렸고요. 스노드그레스 씨는 전혀 말릴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이 결투가 얼마나 우습게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읽어내려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우습기도 하면서 조마조마하기도 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아, 이 바보들을 어떻게 하지? 막 안타깝기도 하다가 모든 상황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피기클럽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결투의 결말과 함께 낯선 남자의 정체라던가 피기클럽의 모험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여행작가 배나영과 함께하는 피기클럽 여행기 랜선 독서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매주 수요일마다 총 5번으로 진행하면서 이 책 함께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